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마음을 열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경험, 바로 명상인데요. 흔히 명상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리 몸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성을 키워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명상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명상의 장점을 입증한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간된 저널 생물학적 정신의학이 명상을 하게 될 경우 사람의 두뇌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 중 실제 명상을 배운 사람들한테서 활동성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관장하는 두뇌 조직이 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됐다죠? 네, 혈액 속 염증 수치도 확실히 낮아졌다고 하네요. 이처럼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된 만큼 생활 속에서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한 인생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1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묵희입니다. 네, 일상 속에서 그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명상 참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까지 됐다니 저도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네요. 그러게요. 명상이 그냥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거일 줄만 알았는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뇌의 변화까지 오는 그런 건지는 몰랐어요. 되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시간? 명상하는 시간? 그래요. 살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오기 씨는 스트레스를 따로 뭐 안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엄청 심하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는 스타일. 그렇군요. 네.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시니까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리겠어요? 잘 안 되면 더 쌓이는 거 아닌가? 근데 노래가 잘 안 되면요? 네. 오키 씨는 노래가 잘 안 되나요? 아니 순철 씨가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뭔가 노래를 정말 즐거워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 가수처럼 조금만 틀려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근데 혹시 저희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겠죠. 방송 듣고 스트레스 받으면 방송을 아예 안 들으시겠죠? 저희 방송이 좋으니까 듣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는 제 일상이자 기쁨, 활력소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스트레스를 빵빵 날리는 즐거운 방송 만들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날리는 즐거운 에너지 권순철,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터에서 차별만 없어지더라도 훨씬 행복한 일터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차별 없는 행복 일터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슬슬 기지개를 켜는 3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장 프랑수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유명한 작품이죠, 만종. 네,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인터넷에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누구나 안정된 직장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길 원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자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죠. 네, 맞아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 근로자와 처리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을 적게 받거나 사내 복리후생제도 혜택 보지 못하는 등 알게 모르게 이 일터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노동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면 비정규직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답변은 94.5%에 달했다고 해요. 엄청나죠? 네. 게다가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학교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좀 답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비정규직을 위한 알면 힘이 되는 노무 상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차별 시정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차별 시정 제도 조금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인가요? 차별 시정 제도란 회사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일터에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참 힘이 되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터에서의 차별의 정의는 뭔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터에서의 차별이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 간의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얘기하죠. 예, 그렇다면 차별 시정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비교하고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와 직접 고용 근로자 사이에서 차별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다만 차별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차별 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의 범위나 업무 환경에 따른 노동 강도의 차이가 명백히 있거나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직급에 따라 권한, 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 등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를 하더라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별 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차별 시정 방법으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월 평균 임금이 1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차별 여부를 조사해 시정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정 신청을 받아서 해당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상황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일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꼭 숙지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도의 취지는 참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차별 시정 제도가 피해 당사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 시정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긴데요. 차별 임금을 받기 위해 시정 신청을 하려면 해고를 감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라며 노조가 대신 차별 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근로자가 고용 위험을 무릅쓰고 신청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을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운데요. 네.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비정규직 차별이 좀 인정받기 위해서 이 동정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직장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돌봄교사, 학교 급식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나 인천공항 근로자의 87%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교할 정규직이 없어 차별 시정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게다가 차별을 인정받아도 보상 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도 큰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년과 2010년 불합리한 차별로 판정된 사건의 판정문을 토대로 실제 보상 금액을 산정한 결과 13건 중 7건만이 300만 원 이상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서 배액 금전 배상이나 제도 개선,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해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차별 시정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 말이죠. 꾸준한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노력 덕분인지 2015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별 시정 신청 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 60.5%가 도움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차별을 받는 경우 차별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5.5%가 찬성을 했죠. 네, 차별 시정 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한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그렇죠. 게 뭐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취하 이런 걸 강요하지는 않는지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차별 시정 제도를 잘 운영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 파이팅!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자, 요즘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참 이 작은 텃밭 하나쯤은 좀 흔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큰맘 먹고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다면 요즘에는 텃밭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텃밭 가꾸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록빛 식물이나 자연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을 가꾸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아파트 베란다에 피어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특히 3월은 베란다 텃밭을 시작하는 적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여성 주부들 사이에서 베란다 텃밭은 푸드, 음식, 푸드와 가드닝을 결합한 언어가 있습니다. 푸드닝이라고. 아, 푸드님. 푸드닝 신조어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푸드랑 가드닝을 더한 푸드닝이라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시농업 그렇죠.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도심 속에서 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심는 재미, 키우는 재미, 먹는 재미 모두 느낄 수 있는 베란다 텃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란다 텃밭이 주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은 들 것 같은데. 그렇죠. 베란다 텃밭을 가꾸게 되면 말이죠.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식물을 따로 키울 필요가 없겠죠. 네. 1년 내내 베란다 텃밭이 집안을 싱그럽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다른 화초나 식물을 두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베란다 텃밭 가꾸려면 손이 많이 갈 것 같고 왠지 어려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베란다 텃밭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초보자도 쉽게 가꿀 수 있어요. 일단 베란다에 만드는 텃밭은 야외 텃밭과 달리 눈에 보이는 생활 반경에 있어서 이 관리가 쉽고요. 편하니까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뭐 생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고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근처에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노동이 크게 소모되지 않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베란다 텃밭은 미니 온실 같은 개념이라 기후나 계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나 눈이 와도 큰 걱정이 없죠. 덕분에 겨울철에도 싱그러운 채소를 수확할 수가 있어서요. 아주 좋습니다. 네. 뭐 맞벌이 가족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가족도 그냥 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텃밭을 가꿀 수 있겠어요. 그럼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좋아요. 베란다 텃밭이 살아있는 자연 교육장이 되니까요. 맞아요. 베란다 텃밭을 가꾸게 되면서 아이들은 직접 꽃도 만져보고 물도 주면서 식물이나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자연놀이가 아이들의 감성과 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또 채소 싫어하고 편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채소가 자라는 거를 직접 보게 되면 그 새로운 호기심과 친근감을 가지면서 뭔가 음식도 더 잘 먹게 되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기른 이 채소나 우리 집에서 직접 자란 채소라면 뭐 더 신기하고 애정이 가겠죠. 이 베란다 텃밭에서 모든 채소를 다 수확하기란 쉽지 않아요. 사실 그쵸? 현실적으로. 하지만 보다 더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좋죠. 뭐 요즘 유기농 찾는 주부들이 많잖아요. 더 뭔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위해서. 근데 집에서 직접 키운 채소야말로 100% 확실한 유기농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키운 거니까요. 네. 내가 키우는 거니까요. 베란다 텃밭이 주는 또 하나의 장점, 메리트. 뭐죠? 바로 한 박자 쉬어가며 느림의 미학을 알게 된다는 점이에요.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에서 푸른 식물들과 마주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도시 생활 속에서도 수확을 하는 기쁨은 베란다 텃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 돼요. 네. 그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마음이 예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정말 내가 키우는 식물과 채소들과 가득한 그런 베란다를 보기만 해도 눈이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도 예뻐질 것 같고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근데 이 베란다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어떤 걸 키울 것인가? 그렇죠. 채소를 가꿀 때 이 화분은 수확하고 싶은 양을 충족시킬 만큼 큰 것을 고르거나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놓아두면 되는데요. 이때 화분의 모양은 뿌리가 잘 클 수 있도록 화분의 윗변과 아랫면이 넓이가 좀 비슷해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점점 좁아지다가 넓어지는 것 말고 그게 그렇죠. 비슷한 거. 네. 화분의 그 디자인도 중요한데 크기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화분뿐만이 아니라 그 흙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흙은 식물 뿌리가 호흡하는 통로가 되는 만큼 통기성이 좋고 물 빠짐이 잘 되며 양분이 적절히 함유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마트나 농원에서 판매하는 원예 범용 상토가 좋은데요. 네. 이 중에서 채소 상토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화분과 흙을 골랐으면 이제는 씨앗 그리고 모종을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씨앗 봉투에는 말이죠.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품종, 이름, 그리고 재배 특성, 재배 일정, 씨앗 양, 발화율, 생산 연도, 그리고 발화 보증 시한 등 도움이 되는 정보가 쓰여 있으니까요. 사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종을 고를 때 말이죠. 네네. 뿌리가 그 활력이 좋은지 잎은 노화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베란다 텃밭에서 많이 키우는 작물이 뭐가 있나요? 네, 보통 베란다 텃밭에서 많이 키우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열매 채소인 고추와 방울토마토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자라는 식물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베란다 텃밭은 야외 텃밭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게 약점인데요. 방울토마토는 음지에서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키우면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네. 뿌리 채소 중에서는 열무나 적환무가 이 재배가 좀 수월합니다. 또 생강도 그늘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베란다 텃밭에서 키우기 좋은 작물 중 하나죠. 네네. 하지만 무엇보다 베란다 텃밭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은 잎채소인데요. 네. 치커리나 쑥갓, 청경채, 부추, 그리고 쪽파 등이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집에서 키운다면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그 베란다 텃밭에서는 되도록 피해야 되는 작물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먹고 싶은 채소, 참외나 수박, 감자 같은 작물은 이 광합성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베란다 텃밭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집에서 수박이 나면 진짜 그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열리더라도 안 달겠죠. 그리고 일조량이 너무 별로 작거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분, 씨앗, 모종 등 모든 재료가 준비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밭을 일궈야 할 텐데요. 네. 베란다 텃밭을 잘 일구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먼저 씨앗을 심을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모종을 심을 때는 모종이 넉넉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뚫은 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간격은 10cm 내외가 좋으며 모종을 놓고 주변에 그 흙으로 모종과 구멍 사이를 살살 메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물을 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텃밭에 물을 줄 때는 씨앗을 뿌린 뒤 싹이 틀 때까지 혹은 모종을 심고 뿌리가 잡을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일주일에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을 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 특히 씨앗이나 모종을 심은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고요. 거름도. 네네. 순철 씨 덕분에 이 베란다 텃밭 가꾸기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네. 봄 기운도 좀 살랑살랑 느껴지고 베란다에 뭔가 저만의 봄 이런 거 정원 같은 거 작게나마 한다면 되게 기분도 설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보자분들에게는 텃밭 가꾸기가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내 손길 따라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작물들을 보시면 아마 심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 기다리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까지 모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온 가족의 건강과 생활도 훨씬 건강하고 싱그럽게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 봄에는 모두 베란다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 보셔서 나만의 텃밭을 만들고 도심 속 작은 농부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장 프랑수와 밀레의 만종입니다. 네, 밀레의 작품은 초기에 이삭 줍는 사람들을 소개한 후에 오랜만에 다시 살펴보게 됐는데요. 자연주의로 분류되는 밀레는 시골과 시골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농부를 가장 프랑스적으로 묘사한 화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네, 만종은 이삭 줍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복제품이나 미디어로 자주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아까 제가 유명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디 가나 하나쯤은 꼭 보게 되는 작품이죠. 네. 집 벽에 걸려있기도 하고. 그렇죠. 고요한 시골 풍경과 기도를 올리는 엄숙한 장면이 어우러진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죠. 밀레가 그린 유명한 농촌 그림은 모두 이 바르미종이라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려진 거라고 들었는데 밀레는 어떤 화가였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밀레는요 프랑스 서북부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농촌 마을 그리시에서 태어나서요 전형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어요. 정교 교육은 초등학교까지 받았는데요. 마을의 개신교 목사에게서 라틴어와 근대 문학을 배우면서 무지한 농촌 사람과는 거리가 먼 지식인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그림 실력을 알아본 아버지가 농촌 근처의 가장 큰 도시인 쉐브르의 아들을 보내서 화가로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해요. 그 후에 쉐브르시의 장학금을 받고 파리에서 유학도 했습니다. 파리스. 네, 파리로 가야죠. 크게 가야죠. 공부를 마친 밀레는 당시 화가의 유일한 출세길이었던 살롱에 작품을 여러 번 냈는데요. 당선되지 않다가 마침내 초상화 한 점이 당선됐어요. 그 후에 뭔가 초상화에 자신감이 생긴 밀레는요. 쉐브르에 다시 돌아가서 초상화가로 활동하면서 결혼도 합니다. 하지만 쉐브르에서의 생활은 별로 수입이 없었어요. 초상화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시 파리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해봤지만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고 아내가 결핵으로 사망까지 합니다. 네. 파리에서의 생활이 불행하자 밀레는 쉐브르로 다시 돌아왔고요. 두 번째 여자와 결혼해서 9명의 자식을 낳고 평생을 함께합니다. 이 두 번째 여자가 카페의 종업원이었는데요. 밀레의 부모님은 이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밀레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고향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밀레도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부모님을 거의 뭐 의절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키 씨는? 글쎄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그 뜻을 따를 것 같아요. 자존심은 이게 저희 자존심 문제군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못 버린다고 저번에 심리 그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맞게 하려면 부모님을 그 테스트를 위해서 그 테스트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오키 씨가. 근데. 네. 네. 아무튼 고향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1849년에 밀레는 마침내 바르비종,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바르비종을 찾았는데요. 바르비종은 파리 근처 퐁텐블로 숲속의 작은 마을인데 파리 도시 생활에 지친 밀레가 자신의 뭔가 고향 같은 시골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특히 1830년부터 이곳에는 여러 화가들이 모여서 바르비종 화파를 이뤘습니다. 밀레는 이 화가들과 어울려 지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오도르 루소라는 사람과 많은 우정을 나눴어요. 네. 이 바르비종 화파 화가들은 시골의 자연 풍경을 주로 그렸는데요. 그런데 밀레는 자연 풍경에 인물을 중심으로 그렸던 점이 좀 달랐어요. 네. 이곳에서 밀레는 본격적인 농민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농민들의 모습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덧입혀서 농촌의 소박함과 순수함 그리고 경건함을 강조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 그림들 소재 때문에 보수적인 비평가들의 그 비판을 좀 많이 받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밀레는 보수파와 진보파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아요. 네. 보수파의 눈에 신과 영웅이 아닌 뭔가 거칠고 이상화되지 않은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그린다는 거는 되게 보기가 불편한 그림이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의 공화정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파에게는 밀레 그림이 마침내 평범한 사람이 예술의 주제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변화의 상징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 밀레는 어떤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농부를 그렸던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농부 그림에는 산업화로 인해 농촌을 이탈하는 농부들이나 뭔가 점점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밀레는 19세기 초에 농촌 풍경을 고집하면서 구식 농법과 구식 농기구를 쓰는 농부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는 사회주의자 같은 사상을 가졌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인간의 육체 노동, 그 고통스러움과 고단한 삶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자, 이 그림에 충격적인 비화가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뭔가요?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했었던 화가 살바도르 달리 기억하시죠? 네네. 굉장히 스스로 천재. 네, 그 천재. 이 화가가 만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허. 왜 충격을 받아요? 이 작품은요. 감자를 캐던 시골 농부 부부가 잠시 일을 멈추고 조용히 서서 기도를 올리는 작품인데요. 네.
그런데 수확한 감자가 담겨있는 바구니가 사실은 죽은 아기를 묻기 위한 관이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이 기행을 저질렀던 천재가 놀랄 정도네요, 진짜. 이야, 이거는 대단한데요. 그죠? 감자 바구니가 아니 감자가 사실은 감자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갑자기 여름도 아닌데 오싹. 공포스러워. 네네네, 그죠? 어떻게 감자를 보고 이런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만종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까마득하긴 한데. 근데 이게 이 달리가 처음 했던 말이었어요. 네, 저도 뭔가 들은 적은 있었는데 그냥 뭔가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걸 달리가 한 줄은 몰랐어요. 이야. 저번 방송에서 달리의 생애에 대해서 말했었잖아요. 네네. 이 살바도르라는 이름이 어려서 일찍 죽은 형의 이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형을 대신해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 등 불우한 가족사와 어린 시절이 달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줬고 이게 그 달리의 작품 세계까지 이어졌는데 만종의 감자 바구니를 보고 죽음을 연상하면서 아기의 관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런 불우한 가정사와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는 또 천재잖아요. 천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림을 봤겠죠. 네, 그러니까 감자가 다르게 보이는 그만의 눈이 있었겠죠. 밀레가 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겠죠? 동시대 사람이었나? 그렇죠. 달리가 훨씬 나중에. 그러니까 달리가 나중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만약에 밀레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난 그렇게 그린 적이 없는데. 네, 그죠? 되게 궁금하죠. 네. 그래서 달리는 이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밀레의 만종에 숨겨진 비극적인 신화라는 글까지 썼어요. 또 자기 작품에 만종을 패러디해서 넣기도 했고요. 그만큼 만종은 달리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줬고요.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달리의 해석대로라면 그 죽은 아이의 시체가 담긴 관이어야 하는데 엄청난 달리에게 충격을 주고 네. 이 작품 예술에 영감을 주게 했던 네. 이 작품 만종에 나오는 그 감자 바구니 진짜 그 죽은 아이의 관인가요? 예, 이게 진짜 궁금하죠. 네. 안 그래도 1932년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한 정신 이상자가 이 그림을 갑자기 칼로 2번 그어버린 거예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네. 그래가지고 그 정신 이상자가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리 정신 이상자라도 그림을 훼손했으니까 처벌은 받았겠죠. 네. 이제 이 그림을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복원을 위해서 X선 투시 촬영을 했습니다. 네. X선 촬영을 하면 맨눈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서 변색되기 전에 원래의 색도 알 수 있고 어떤 물감을 썼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달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감자 바구니에 대해서도 S선 촬영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사람들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고 네. 어차피 복원을 해야 되니까 연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겸사겸사 하게 된 거죠. 됐네요. 이 농사일을 하던 부부가 소박하고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는 그림이 달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독한 가난 때문에 죽어버린 아기를 땅에 묻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처절하고 슬픈 작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작품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X선 촬영 결과 바구니 부분의 밑그림에 정말로 관 모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야, 달리 때문에 놀라네. 물론 근데 달리가 그 밑그림이나 변색되기 전 걸 봤기 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대가 아니니까. 만약 그 변색된 걸 봤는데도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야, 정말 천재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래서 달리가 천재인가 하고 진짜 놀랐어요. 소름. 네. 그리고 이 밀레가 밑그림으로 아기의 관을 그렸다가 작품 완성 과정에서 이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 이러는 생각에 마지막에 감자 바구니를 덧칠해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농부를 소재로 삼으면서 사회주의자로 오해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작품까지 그린다면은 굉장한 사회적 충격이 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걸 예상하고 그냥 아기에서 감자로 수정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감자가 사실은 죽은 아이의 머리와 몸통이다. 오늘 방송 여러분 공포물이 아닙니다. 네.
만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고 무섭긴 합니다, 진짜.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밀레 연구자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형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관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바구니를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그림에 장례식에 필요한 도구나 장치들이 주변에 전혀 없다. 이러니까 이 장례식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뭐 밑그림이 좀 관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이 그림이 관을 그린 거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밀레 연구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만종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예술 작품 이런 수수께끼에 좀 휩싸이는 게 좋다고 봐요. 흥행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술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아기의 바구니보다는 아기의 관보다는 감자 바구니로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놀랍고 소름 돋는 비화고 네. 이걸 접하신 작가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게 내 작품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대본을 쓰는 작가님은 더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그러게요. 자, 어쨌든 그림 이야기를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장 프랑수와 밀레는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가로 드넓은 대지에 고단한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의 삶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가 주로 활약했던 바르비종은 파리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로 시골 출신인 그가 파리의 도시 생활에 지쳐 질병을 피해 찾은 곳이었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미술은 보수적이고 아카데믹한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상화된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에 반발한 일부 예술가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야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곳 중 하나가 빽빽한 숲과 드넓은 초원을 지닌 바르비종 마을이었습니다. 화가들은 이곳에 바르비종 파를 형성했고 자연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밀레도 바르비종 파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 풍경보다 인물을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만종도 그런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드넓은 대지에 마치 땅과 하나 된 것처럼 부부가 서 있습니다. 황혼이 지는 하늘은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해질녘까지 농사일을 하던 부부는 저 멀리 뾰족한 교회의 첨탑에서 종소리가 울리자 일손을 멈추고 일어서서 3종 기도를 올립니다. 3종 기도는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올리는 기도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해야 하는 하루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부부는 모자를 벗고 쇠수랑을 옆에 둔 채 밭에 흩어진 감자를 바구니에 담다 말고 서서 두 손을 모아 경건히 기도를 드립니다. 밀레의 작품 속 인물들은 얼굴 표정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된 농사일과 각박한 삶에 지친 농부의 모습보다는 농촌의 영구함과 순수함, 소박함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고 묵묵히 일하는 것은 밀레에게 있어서 도시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은 은은한 빛과 부드러운 색채, 종교적 분위기를 더해 성스러움과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리는 그림의 감자 바구니가 사실은 죽은 아기를 담기 위한 관이고 부부는 죽은 아기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경건한 기도가 순식간에 가난하고 혹독한 삶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처절한 기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달리는 만종의 큰 영향을 받아 갈라와 밀레의 만종, 밀레의 만종의 고고학적 회상 등 이 구도를 패러디해서 자신의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후에 엑스선 투시 촬영 결과 바구니의 밑그림이 실제로 관 모양과 비슷하다고 밝혀졌지만 형태가 불분명해 진짜 관을 그린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밀레는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농부들의 노동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서 보수적인 비평가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설사 나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하더라도 미술에 있어 인간에 대한 측면이야말로 나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노동하는 인간의 가치, 농촌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밀레의 생각은 후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험난한 여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만종은 원래 미국의 부유한 상인 아들 토머스 골드 애플턴이 1857년 주문에 그려졌지만 2년 후 그는 결국 이 작품을 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1865년에 이 그림을 공개 전시했어요. 이 그림은 점점 유명해지면서 1889년 루브르 박물관과 미국 간의 경매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엔 미국의 미예술연합이 58만 프랑에 이 작품을 사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미국 전역을 돌며 전시된 만종은 1890년 백화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프랑스인 쇼사르가 80만 프랑이라는 거금을 주고 다시 사가면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쇼사르는 1909년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을 기증했고요. 이후 오르세 미술관에 옮겨져서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칼로 그어지면서 훼손도 당하고 두 나라 간의 경매 전쟁을 일으켰고 죽은 아이의 관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비유까지 여러 가지도 좀 사연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출퇴근하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오늘은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조선일보 등 미디어에서는 1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기사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대 크리스턴 호에너 교수팀은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서 텍사스 12개 도시 거주자 4,3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퇴근 거리가 길어질수록 신체 활동과 심장혈관 적합도가 떨어졌으며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대사 위험 등 건강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출근 거리가 15km 이상 출퇴근자들은 일반인보다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4km 이상 출퇴근자들은 각종 건강 지표가 나빴고 지방 과다와 비만, 운동 부족일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장거리 출퇴근은 잘못된 영양 섭취, 불면, 우울증, 분노, 사회적 고립 등의 증상도 클 것으로 예상했고요. 중앙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조수현 교수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운동 등 신체적 활동 부족과 이웃 친구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늦은 저녁 식사, 수면 부족 때문에 이와 같이 체중 증가와 운동 능력 감소,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장거리 장시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돼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웨덴 우메아 대학교 지리학과 에리카 샌도우 교수가 스웨덴 인구 통계국의 자료를 토대로 출퇴근 거리와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해서 환경과 계획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장거리 출퇴근 여성의 사망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5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조수연 교수는 이같이 장시간 출퇴근으로 유발되는 스트레스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거리 통근은 우울증, 불안감, 사회적 고립감, 적대감 증가 및 인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짧은 통근 시간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수면의 질이 더 낮고 더 많은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과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답니다. 이같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물론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재활의학과 이상윤 교수는 매일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장시간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대중교통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버스나 전철에서 앉아서 이동할 경우에 엉덩이를 등받이 쪽에 바짝 붙이고 다리는 꼬지 않으며 머리는 숙이지 말고 목과 허리, 어깨는 바르게 펴서 척추와 관절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상윤 교수는 서서 이동할 때에도 몸의 중심을 바로잡고 양쪽 다리에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가방은 백팩이나 크로스백을 매는 것이 좋으며 무릎과 발목을 수시로 스트레칭하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즉,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출퇴근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게 되는데 이런 경우 눈, 귀, 목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버스나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목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 거북목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고개를 세워서 액정을 눈높이로 올려서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최소 20분마다 목을 좌우로 돌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더욱이 버스에서 서서 갈 경우에는 몸이 휘청되기 쉽고 다른 한 손에 손잡이를 잡고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있게 마련인데요. 이런 자세는 경추에 부담이 가중돼서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책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고 있으면 눈의 피로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고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장거리 통근자의 경우에 매일 긴 시간을 운전하거나 이동하다 보면 긴장감과 더불어서 교통정체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 또한 높아지고 고혈압, 비만 지수가 높아져서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에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되도록이면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두 정거장을 미리 내려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이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데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시 눕지 말고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산책 등을 통한 신체 활동으로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조수연 교수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피로도가 높아져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데 비타민을 복용해서 피로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출퇴근으로 바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조수연 교수는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일수록 나이가 젊더라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평소 만성 피로나 뒷목이 당기고 손발이 저리거나 출퇴근 시에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 시간은 1시간 가까이 됩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근 시간을 줄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통학과 출퇴근을 하며 애쓰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 당장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건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실천하셔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뭐 힘들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까지 해롭다는 거는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뭐 출퇴근 시간 저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뭐 지옥철, 지옥버스 이런 거는 경험하지 않는 게 그나마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도 장거리 출퇴근 거리를 좀 이겨내고 맡은 차례에 최선을 다하신 직장인 근로자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장거리 출퇴근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꼭 기억하셔서 매일 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3월 1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고 오키 씨는 내일도 오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